수신 17세기 처음 중앙은행이 만들어졌을 때는 일반 개인이나 기업한테도 돈을 받아서 일반 상업은행들하고 똑같이 수신 경쟁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제 아주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죠. 그게 이제 1차 대공황 때 이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금본위 제도에서의 중앙은행 수신은 간단해요. 금화를 받아서 보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본위 제도에서 중앙은행의 수신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돈은 중앙은행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조물주가 땅에 박아놓은 금을 민간업자가 캐서 이렇게 규격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걸 중앙은행이 보관하는 거니까 수신을 이야기할 때의 중앙은행은 사실은 은행이라기보다는 창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수신은 별거 아닌데 네. 별거 아닌 거를 대단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지급준비 제도, 이게 뭐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게 된 데는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본위 제도에서 전쟁이 아닌 평상시에는 중앙은행의 수신이라는 건 그냥 금화를 만들어서 받아서 보관하는 건데 전쟁을 치르거나 국가가 큰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금화만 돈으로 쓸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네. 그게 미국의 남북전쟁 때인데 링컨 대통령이 지금 전쟁 치르기 바쁘니까 유럽처럼 금화만 돈을 쓸 수 없다. 그때는 이제 링컨 대통령이 워낙 얕잡아 보여가지고 남부가 이제 이탈하고 막 그랬으니까 정부가 돈을 찍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가 날 테니까 지금부터는 누구든지 종이돈을 만들어서 뿌리면 그게 돈이다. 다만 그렇게 돈을 발행하려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담보로 해야 된다. 최대 수혜자가 누구겠어요, 그러면? 정부죠, 그죠? 그러네요. 그죠? 예. 겉으로는 모든 은행들한테 자율권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북부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만큼을 담보로 하면 연방정부가 1억 달러를 채권을 발행하면 그 1억 달러 채권어치를 일단 사놓고 이제 그걸 뭘로 또 사느냐는 하나더 이슈인데 그거만큼을 당신 은행은 고객을 상대로 또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하는 권한을 줘요. 그 장치 이름을 지급준비제도라는 말을 링컨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국채랑 1대1의 그렇죠. 예. 값어치로만 그렇죠. 예.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사실상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금 대신 링컨 대통령이 뿌리는 국채가 그 역할을 할 테니 당신들은 국채를 열심히 인수해주고 그것만큼은 우리 경제에 유통시키자. 굉장히 복잡한 수사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링컨 대통령이 만들면서 Reserve Requirement System, 지급준비제도라는 말을 붙여서 중앙은행의 수신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수사인 거죠. 그럼 당시에 일반 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할 동의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동의, 그러니까 국채를 왜 사서 자기네들이 또 추가 발행을 하고자 했을까요? 일단 나는 링컨 대통령 싫고 연방정부 싫어. 그러면 옛날처럼 금화를 갖고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저희가 일단 1억 인수할게요 하고 고객들한테 1억 달러만큼 대출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갖는 게 더 좋겠어요. 이제 영업 면에서 새마을금고가 될 것이냐 전국은행이 될 것이냐 하는 선택권을 은행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 일단 사이즈를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 오케이 저는 링컨 대통령 편향 쓰겠습니다 하고 링컨 대통령이 그 금융계를 정치적으로 자기 쪽으로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을 확보하는 것보다 국채를 확보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죠. 스케일업이 쉬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게 이제 남부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인데 결국 이제 미국은 지급준비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MMT 이론이잖아요. 발권기관이 국채를 무조건 인수를 해서 그것만큼 돈을 뿌린다.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보면 MMT 이론의 선구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행자기도 하네요.
아무튼 결론은 수신, 여신, 채권은 아주 굉장히 단순한 업무인데 유난히 수신은 지급준비제도라는 굉장히 거창한 이름이 붙었다. 그 계기는 미국의 남북전쟁이고 그 국채를 많이 팔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코드로서 그 거창한 이름을 붙였다. 그게 한 60, 70년 지난 다음에 케인즈라는 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유럽은 생각을 못했는데 미국도 가만히 보니까 저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 네. 지급 준비율을 100%로 하지 말고 70%로 할 거냐 50%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은행들의 그 대출 여력이 확 달라지니까 지급 준비율이 100%라는 얘기는 고객들이 예금을 찾으러 왔을 때 100%를 다 쥐고 있어라. 그렇지. 이런 의미죠. 유럽의 근본이 제도가 100% 지급 준비 제도인 거죠. 그죠? 네. 그 말을 받은 만큼만 종이돈으로 바꿔줘서 종이돈은 완전히 그 말랑 1대1 휴대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그만큼의 돈이 은행 금고에 금덩어리를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미국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지급 준비율을 조절하면 경제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겠네? 하고 케인즈가 지급 준비 제도 그거 괜찮은 제도인데? 라는 말을 붙이니까 그 이후에 그게 모든 교과서에 실리게 된 거죠. 유럽의 눈으로 보면 그건 하나의 치팅이고 네. 그 사기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사기가 아니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케인즈가 얘기한 것인데 어쨌든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3대 기본 행위 중에 하나 수신은 지급준비제도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신을 해줄 때 금리가 중요할까? 양이 중요할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수신에서도 지급준비율을 5%로 할까? 10%로 할까? 이제 그게 뭐 중요하듯이 여신으로 할 때는 가격이 중요하냐? 양이 중요하냐?